안녕하세요. 순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. 오늘은 그림과 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호흡기 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는 채널에서 그림과 화가 이야기라니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. 당연히 그림에 관한 재테크 이런 유의 이야기는 아니고요. 제가 호흡기 질환을 다루면서 알게 된 화가와 그분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호흡기 질환에 대한 단순한 정보의 나열은 제가 아니어도 충분히 그런 내용을 전해줄 매체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제가 겪은 경험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제 시각을 전해드리는 것이 이 채널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도 그런 시각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말씀드릴 화가분은 이혜성이라는 작가분인데요. 이 화가분을 알게 된 것은 본원에 찾아오셨던 어떤 후두염 환자분 때문입니다.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 환자분의 이름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정작 그 환자분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이 화가분이 그 환자분의 그 따님이기 때문에 어머님 조남이 어떻게 되냐고 사실 문자로 여쭤보면 그 조남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는 않은데 저한테는 이제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저한테 주는 이제 무게 중심이 예전에는 이 화가가 그 환자분의 딸이었지만 이제 지금은 역전이 되어서 이 화가분의 이제 어머님이 이제 된 거죠.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이 순간 깨달았어요. 이제는 제 머리에는 이혜성 작가님이 더 중심이니까 이혜성 작가님의 어머니로 이제 그 환자분을 이제 이렇게 느지막이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. 그 환자분이 아마 본원을 오셨던 것은 대략 한 10년 전쯤일 것 같아요. 그 간지성 폐질환이나 기관지각증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중환 질환은 아니었지만 늘 목에 가래 끼는 느낌이 있다, 뭐 코 뒤로 뭐가 넘어오는 것 같다 이런 호소와 함께 이걸 정말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. 사회에는 이런 환자가 정말 많거든요. 왜냐하면 호흡기 질환은 갑자기 위험한 질환이 뿅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게 천천히 상태가 나빠지면서 병이 깊은 쪽으로 들어오는데 호흡기 질환의 핵심은 점막의 점액을 확보하는 거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. 그런데 이런 점액이 확보가 안 되면 적셔서 부드럽게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가래나 먼지들이나 염증인자들이 끈적하게 들러붙어요. 그걸 어떤 분은 가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억지로 뱉는 분도 있고 병원에 가면 뭐 후비루나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 증세로 고생을 해보셨던 분들은 뭐 히스테리구 또는 한의원에서는 매액기라고 부른다는 걸 알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. 아직 병이 여기 밑에까지 깊이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점막의 탈수를 알려주는 경고음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데 후비루나 역류성 식도염이 주로 처방하는 항히스타민제나 제산제 등을 드셔봐도 이 증상이 잘 낫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이비인후과를 포함한 몇 군데 병원을 가봐도 낫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뭐 한의원도 찾게 되는 거죠. 제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후두염 환자분들을 보면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. 크게 보면 점액 자체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류가 있고 점액을 잘 만들어내긴 하는데 점액 소모가 많이 일어나는 부류가 있어요. 즉 만들어내는데 많이 써버리는 거죠. 점액 자체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첫 번째 이 부류에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성기관지에 속하는 분들이 많고요. 몸이 약한 분들이죠. 소화기도 약하고 뭐 땀도 잘 나지 않고 체형도 마르면서 피부가 얇다 보니 수분이 전달되는 힘도 약하고 저장도 많이 안 되는 분들이죠. 반면에 이제 이 점액은 잘 만들어내는데 이쪽 부분들 몸도 튼튼하고 눈빛도 힘도 있고 뭐 점액 자체는 잘 만들어내는 분들 중에서도 계속 목이 마른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 분들 중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말을 많이 하는 직업 또는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이죠. 이러면서 이제 점액이 날아가는 거죠. 뭐 선생님이나 상담 공연 등을 하면서 목을 많이 쓰거나 잘 때 뭐 입을 벌리고 자면서 점액 소모가 하는 그런 분들이고요. 또 하나 마지막 부류가 진지하고 치열한 사람의 후두염이에요. 이 환자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치열한 사람의 후두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, 제가. 자, 우리가 사장이라고 가정하고 직원을 뽑는다고 칠게요. 시청자분들도 그 상상을 해보세요. 실제 직원을 이제 채용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딱 뽑고 싶은 이미지 있잖아요. 부지런하고 야무지고 맡겨놓으면 빵꾸 안 내고 꼼꼼하게 일 처리할 것 같고 뭐 좀 진지하고 치열한 사람. 바로 그런 사람이 세파에 시달렸을 때 오는 것이 만성 후두염입니다. 주부가 자식도 잘 키우고 싶고 뭐 집도 넓혀가고 싶고 뭐 이래서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이 몰래 주식으로 돈을 날려버리면서 재산 증식의 길을 잃었다거나 또는 시댁 어른도 열심히 봉양하고 며느리로서 역할도 다 했는데 막상 유산 물려줄 때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다거나 뭐 사업을 하는 남자분으로 치면 외길 인생처럼 사업을 열심히 해서 기회가 보이는 듯 해서 했는데 뭐 외교 분쟁 생각지도 않은 게 터지면서 사업이 어려워졌다거나 배신을 당했다거나 뭐 이런 안타깝고 억울하고 초조한 상황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열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이 뜨거워지는 거죠.
대충대충 사시는 분들은 이런 열도 잘 안 올라옵니다. 탁재훈 씨나 뭐 신정환 씨 같이 넉살 좋고 이런 분들은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올 열도 없는 거죠. 그런데 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, 아까 표현했던 일 시키면 야무지게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뜻대로 무엇인가 풀리지 않거나 지치면 생길 수 있는 것이 이런 후두염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 진이 빠진 거죠. 오늘 말씀드린 그 화가의 어머님도 이 부류에 속하는 분이었어요. 야무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분인데, 뭐 이런 분들이 자식 교육도 사실 대충대충 할 리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진료를 하다가 뭐 이제 자식 이야기가 나왔는데, 딸이 미대를 다닌다는 말을 하시면서 따님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. 그런데 그때 느낌이 확 왔어요. 그때 보여주신 그림이 옷장 안에 옷이 이렇게 차례차곡 걸려있는 이제 그림이었는데, 백화점 같은 화려한 옷장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아저씨들의 옷장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. 뭔가 좀 낡은 듯하고 빛 바랜 듯한 와이셔츠가 그냥 쭉 뭐 볼품없이 걸려있는 모습, 이렇게 차곡차곡. 근데 그 그림을 보는데 뭔가 이렇게 피곤하지만 가장의 무게를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어떤 아버지의 삶이 떠오른다고 할까요? 젊은 아가씨가 어떻게 뭐 20대 그때 중반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감상을 주는 그림을 그렸을까 싶어서 그 그림이 눈에 들어왔었고,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그 환자분이 자기 따님이 그림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, 입상을 했다고 단체 문자 같은 것을 보내셨더라고요. 뭐 보통은 이런 문자는 뭐 단체 문자의 성격이다 보니까 뭐 그냥 축하합니다 정도의 단문을 보내거나, 아니면 뭐 난 같은 거 있잖아요. 화분을 갤러리에 보내거나 뭐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텐데, 저는 그때 그 화가분의 작품이 정말로 궁금하더라고요. 화가도 궁금하고 작품도 궁금하고 눈으로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갤러리에 갔어요. 보통은 이제 그런 갤러리는 자기가 아는 분들이 와서 개인적인 축하를 해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화가분 입장에서는 모르는 제가 왔으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갔는데 뭐 혹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님이 다니는 한의원의 원장입니다. 제가 이렇게 하니까, 그렇게 말하니까 그 주변에서 빵 터졌어요. 그 화가분 주변에 친구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같이 그 말을 들었던 거죠. 그런 인연으로 여기 오는 뭐 이렇게 오는 분은 없는데 그 친구들 보기에는 좀 특별했던 상황이었고, 그날 그분의 전시회를 뭐 제대로 처음 보게 되었는데 그림이 정말 좋더라고요. 저는 그림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2의 인생을 산다면 건축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, 유명한 건축물이 주로 뮤지엄이나 갤러리로 많이 쓰이다 보니 자연스레 그런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그림들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. 그림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잣대로 뭐 점수를 매기고 하는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이 작가의 그림을 보고 있는데 시선을 붙들어매는 힘이 있더라고요. 이 작가의 그림은 정말로 제가 갔었던 나오시마의 베네사워에서 뭐 걸어도 될 것 같고, 뭐 뉴욕의 휘트니 미술관의 복도에 걸려 있어도 정말 잘 어울리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. 그림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품은 아니잖아요. 어쩌면 사치품에 속하는 장르일 수 있는데, 제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서 사치품에 돈을 쓰게 된다면 그 첫 번째는 반드시 이 화가의 그림일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저는 하게 되었어요. 그리고 실제로 그로부터 한 3,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가 집을 이사할 일이 생겼는데 이 화가분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어요. 그 몇 년 전에 전시회에서 봤던 그 시든꽃이라는 그림이 혹시 아직 남아있다면 제가 사고 싶다고. 화가분도 아마 좀 놀랐을 거예요. 몇 년 만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. 화가분마다 그림을 그리는 화풍이라는 것이 있잖아요. 뭐 한때는 단색화라는 장르가 엄청나게 고가의 거래가 되기도 했고, 또 최근에는 먹이라는 소재로 뭐 심플하지만 힘있게 필체로 그리는 뭐 그런 그림이 히트를 치기도 하던데, 그런 그림들은 사실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. 이혜성 작가님이 당시에는 시들어가는 꽃을 주로 그렸는데요. 화려하고 잘 나가는 활짝 핀 꽃이 아니라 시들어가는 꽃을 마치 흑백 필름으로 보는 듯한 시선으로 그림을 그리는데, 그 멀리서 보면 시든 꽃이라는 뭐 심플한 그림인 것 같은데 가까이서 그 그림을 보면 정교하고 아주 수많은 터치로 밀도 있게 화폭을 채우는 스타일이에요. 정성을 많이 들이는 스타일이죠. 저는 이 그림을 보는데 뭐 제 진료 같기도 하고 제 진료 방식 같기도 하고, 단순히 시든 꽃이라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간다는 느낌보다는 그 지나간 여정의 어떤 담담함, 그 인생의 담담함, 또는 그 안에서 느껴지는 뭐 또 다른 생명의 시작,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, 제가 이 화가의 그림이 왜 더 특별하게 느껴졌냐면 이 주제가 우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과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.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평소에 많이 보는 것들로부터 영감을 많이 얻잖아요. 뭐 이를 중거 집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속 집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, 제가 아주 친한 변리사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카톡 프로필에 항상 발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.
왜냐하면 변리사 자체는 그 업무 자체가 특허를 다루는 직업이고, 특허를 내는 뭐 기업의 오너들은 혹시 잘 나가는 기업이잖아요. 특허를 내면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기업인들을 늘 만나다 보니 이 친구는 그분들을 자연스럽게 동경하게 되고, 그런 자극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 친구의 카톡에는 발전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. 그런데 뭐 저는 아시다시피 좀 다르죠, 상황이. 저는 늘 아픈 사람들을 보잖아요. 특히 호흡기 질환으로 본원까지 오시게 되는 분들은 주로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많고,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 발전이라는 뭐 이런 감정보다는 나이가 든다는 것의 의미, 뭐 몸이 어쩔 수 없이 아파올 수 있다는 것의 의미, 뭐 때로는 죽음이 다가오기도 한다,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주로 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화가분이 그리고 있는 이런 시든꽃이라는 주제가 더 확 다가오더라고요. 단순히 시들었다는 느낌을 강조하기보다는 시든 가운데 느껴지는 뭐 생명의 힘이라고 할까요? 뭐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. 뭐 저도 그런 메시지를 환자분들에게 주고 싶었으니까요. 자, 그런데 원장님 그건 다 좋고 오늘 왜 굳이 이 화가분의 그림 이야기를 하느냐? 자, 이게 어떻게 본론인데요. 실은 이분이 이번에 또 대상을 받으셔서 개인전을 열더라고요. 안국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주최한 곳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안국문화재단의 본사로비에서 열리고 있다는 개인적인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,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이분을 뭐 어떻게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한 번쯤은 제가 정말 이분의 홍보를 해보고 싶더라고요.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제 말하게 되었고요. 개인전의 제목은 영혼의 광합성인데요. 식물의 광합성처럼 영혼의 광합성인데요. 저는 정말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. 딱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이틀 전에 가서 개인전을 보고 왔는데, 작가 노트, 작가가 이 개인전 연의 어떤 감정이겠죠? 그 말이, 소개 말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. 그걸 뭐 제가 좀 부분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, 한때 나는 숨을 쉬는 것도 물 한 모금 삼키기도 어려울 만큼 몸과 마음이 무너져 있었는데, 공터에 아무렇게나 심겨져 있는 맨드라미를 보는데 햇볕 속에서도, 거센 바람 속에서도, 심지어 담배 연기 속에서도 홀로 변함없이 꼿꼿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혼의 힘을 얻고 빛이 스며드는 계기가 되었다고, 뭐 이렇게 이제 개인전을 소개하셨더라고요. 쿠사마 야요이가 겪었던 정신질환을 뭐 알고 나면 그분이 이제 왜 그렇게 막 점을 찍어가면서 호박을 그리는지, 호박에 왜 그렇게 점이 많은지를 뭐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데, 저는 이혜성 작가님의 습작 때부터 이 작가님을 오랫동안 보아왔고, 그 어머님도 제가 뭐 알고 있었고 치열하고 진지한 분이라는 것을,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의 생각이 충분히 더 공감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림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쩌면 이제 이런 그림은 환자분과 저를 이어준 후두염이라는 질환에서 사실 딱 맞는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오늘은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이 제 마음대로 하는 딱 뭐 전형적인 개인 채널이라는 점을 10분 활용해서 한 작가분과 그 그림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9월 한 달간 과천에서 개인전을 여시던데, 뭐 과천에 가셔서 직접 보셔도 좋고, 아마 제가 한두 점의 작품은 또 추가로 사서 저희 안에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혹시나 한의원에 오셔서 시든 꽃을 주제로 그런 그림을 보게 된다면, 이런 인연이 원장님과 있었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